네, 새 정부 초반에 임명된 공직 후보들이 어제까지 청문회를 마쳤죠. 국회에서는 이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좀 신경전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4개 정당이 적격 의견을 보인 김동연 후보자는 오전에 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고요.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지금 진통인데 각 당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 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치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민통합의 상징입니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되신 분이 소장이 된다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벌써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자 말고는 전부 다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은 김희수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후보별로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 상임위의 어떤 그 청문위원들의 어떤 이 수를 보면 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고르게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정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8명, 그다음 바른정당이 2명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치면 10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그래서 국민의당이 2명 정도이지만 이 2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모든 어떤 상임위의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거의 이 국민의당의 어떤 결정으로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발목 잡는다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계속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치의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후자로 갔을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벌써부터 이중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김희수 이 헌재소장 후보자의 채택권이 지금 무산된 것도 국민의당의 어떤 그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전병원 민정수석이 국회를 아침 일찍도 찾았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자, 여기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그런데 국회 탓만 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여당 되더니 너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여당이 되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죄송합니다. 정무수석이 되면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정병원 의원 같이 무게감이 있는 부분을 정무수석으로 앉혔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좀 뭐 중진을 기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박주선 의원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지금 소개시켜줄 때도 처음부터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해놓고 데려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느냐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민주당 편을 대놓고 들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하는 사이에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 거를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결국엔 청와대의 책임이나 여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니까 당내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오히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전병원 정무수석은 국회로 갔고, 오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또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단 불발이 됐고요. 월요일로 지금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불발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13일이 디데이다. 13일까지는 이제 좀 채택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 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저께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고민이죠. 왜냐하면 5.18이라는 문제, 5.18의 이 결정,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5.18 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용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아직도 그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예. 김희수 그 헌재 소장 후보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 한두 후보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후보자가 동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늦어도 13일, 이르면 월요일 정도에는 채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명분을 좀 주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딱히 개인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반헌법적 사고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헌법소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보낸 분이고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적이 있는 분이고 일부 소속의견을 냈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헌법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었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명분도 없어 보이고요. 예. 바른정당에서는 이게 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국민통합위에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당이 반드시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거나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차후에는 돼야 된다는 건지 이렇게 각 당이 반대하면서 내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가장 걸렸던 부분이 5.18과 관련돼서 보였던 행적인데 저도 뭐 법조인이긴 하지만 당시 26살 군 법무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5.18 관련 단체들조차도 이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예. 심지어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조차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그 뭐 다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버렸기 화해하는 쪽으로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예, 그분이 이런 그렇게 얘기였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마당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네, 저는 오늘 봅니다. 연기는 됐지만 예. 월요일 날에는 채택이 될 것이다.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서 이렇게 전망을 채택의 해보는 문제보다는 거죠. 사실 근데 표결에 대한 그렇죠. 문제가 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일이 경과됐을 때 대통령이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리어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표결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당 내부에서 혹시나 네. 이 이탈표, 그러니까 뭐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표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예측 불가능 이것이 더 남아 있지 이 채택에 대한 어떤 문제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 국민의당이 이제 자유표결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표를 계산했을 때 예. 반대표가 많아서 김희수 후보자가 낙선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의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채택 다 해놓고 사실 표결에서 이런 어떤 결과를 네. 주도하지 않았느냐. 괜히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역풍을 있는 맞을 수 있다.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표결에서 그런 어떤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이유는 야당들이 일종의 묶음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 4명의 후보들을 묶음으로 가져가고 10일 날 대통령이 명목 형식상으로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오지만 어쨌든 국회도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묶음으로 가져간 이 속에서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와 뭐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 이 카드를 우리가 양보해서 채권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대신 여권에서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카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늦추는 그런 그래서 오늘은 모습을 일단 미룬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이냐 어떤 구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아니냐. 이것도 추측입니다. 예, 추측이죠. 저의 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5.18 단체와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응원하고 5.18 정신을 내가 지금 보석하고 잠깐 할 테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엄중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 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그에 피해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저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참 좋아하게 말로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 한 부분만 참석해서 어떻게 청문회가 원활히 되겠나 하는 뜻에서 한 얘기인데. 예.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분이 왜 어제 이게 정회 시간에 나온 발언입니다. 발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5.18 단체나 이제 교수분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을 저 발언 이후에 한번 봤더니 5.18 기념재단에 이사직을 했던 분과 그다음에 어영 교수라고 그 지목된 분이 김종철 연대 교수셨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고인이 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그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한테 사실 콕 집어서 어용 NGO, 뭐 어용 교수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뭐 당장 김종철 교수의 반박이 또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진짜로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5.18 기념재단은 어떻게 어용 NGO가 아닌데요. 5.18 기념재단은 NGO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보니까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어저께 굉장히 많은 검색어 1위가 그거였습니다. 이채익 민주화 운동 뭐 이래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했느냐 뭐 이걸 많이 궁금해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보니까. 운동을 했습니까? 자,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고 해서 사실 민추협이요. 민추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당했을 때 그때 결성된 인사들, 그러니까 정치 인사들이 결성을 해서 다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탄생된 단체인데 이채익 의원이 사실 이제 이 YS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통일민주당의 당직자로도 뭐 일을 하고 그 몫으로 사실은 울산 시의원부터 해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추협에서 활동을 했다는데 활동을 한 것이 당시 연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냥 민주화 운동을 그 전부터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네티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남기 농민의 딸이죠. 백도라지 씨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5.18을 그렇게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었고 전에 새누리당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전부 다 그런 것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 정권에서 보수화적인 성향이 더 강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계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백도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이제 아버님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보로 올라간 다음에 결국에는 아버님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분류되었던 분들이 항상 조금 더 군사 정권과 가까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5.18이라는 것을 입에 꺼낼 수 있느냐. 무엇보다 또 자유한국당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무리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게 오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였던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요. 김희수 보좌에게 고문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고문도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선량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예, 아마도 그 얘기를 굳이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굳이 해석을 당시에 해보자면요? 이제 군법무관으로 5.18 당시 군판사로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자기가 만약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해놓고 그 뭐 고문이나 하여튼 아주 엄격한 강압을 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그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일단 고문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이야기가 어렵고요. 네. 당시에 사실의 군사가 그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고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당시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법원의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어떤 직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었거든요.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항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문 아니라 사형이라도 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뭐 제가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든 비유 자체가 적절해 보이진 않다라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뭐 증인으로 불러놓은 우리 그 아까 얘기가 나온 버스 운전기사 예. 그 배용주 씨도 자유한국당 의도대로 이제 발언이 안 돼서 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이채익 의원이 저렇게 흥분했던 이유가 예. 5.18 단체를 모셔오고 백두라지 씨도 그렇고 배순주 씨도 그렇고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뭔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김희수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증언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부 그게 아니다 괜찮다 화해하고 싶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왜 불렀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씀이 나온 것도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는 도가 지나쳤죠. 그렇죠. 저희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면은 김희수 후보자가 이제 배용주 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화해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당사자죠. 예. 예를 들어서 5.18 유족들이나 혹은 사형을 언도받은 그 당사자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에게 아 괜찮다.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제3자가 그것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형을 언도 당한다는 건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더러 죽으라고 이렇게 언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0년 넘게 지났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더 이상 뭐 법적은 더 말할 것도 없거냐 윤리적인 어떤 추궁 이런 것들을 더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김희수 후보자는 일단 월요일로 청문 보고서 채택 그 여부는 넘어갔지만 이제 표결로 가면 아무래도 좀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뭐 두 분 얘기 들어보면은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요. 일단 채택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일단 뭐 채택 자체는 저는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예. 봅니다. 국민의당에서. 근데 이제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라는 게 이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당사자의 어떤 문제는 전혀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인의 그 취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했으므로 여야가 함께하는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를 하고 또 검찰의 수사까지도 의뢰를 하자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채택을 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일단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자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대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채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사인이라고 봐요. 이 사인이라는 건 그래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협상을 해다오. 뭔가 국민의당과 좀 이렇게 이 절차 내지는 그 과정을 협치의 과정을 좀 더 밟아달라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어떤 이 당사자는 강경화 후보자라고 스스로들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김상조 후보자도 사실상 굉장히 파란불, 지금 현재는 노란불이지만 파란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것이 이제 승인이 났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77년 6월 1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40년 만인 오는 6월 18일 24시 이후에 영구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지금 영구 정지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노후 원전은 앞으로 폐쇄하겠다. 이건 뭐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지금 공약 사항이죠. 공약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단순하게 국방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원전 문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조건부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금 보면은 자, 조건부 관련해서 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아침 그 라디오 인터뷰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딱 한 명만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 초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지금 인사를 발표하면 발표할 때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고 고발까지 할 그럴 분이면 낙마시키라는 요구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여당이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와 당 사이에 인사 잡음으로 안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격을 버리려는 일종의 그 이간술책이죠.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장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여당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자신들이 못 밝혀낸 거를 사법기관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리한 요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당연히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가 이제 지금 후보자 개인의 본인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부인에 관한 내용이었고 뭐다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정을 해친다라고 하는데 공정의 전제는 경쟁인데 이제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 경쟁의 문제는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많이 서운하신 마음에서 이간수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탓을 좀 청와대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여당 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처해지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지위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몰아넣은 것은 여당하고 청와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의 당 지도부와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SNS에서 그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사실 전 원내대표고 지금 이 표현이 당 지도부의 그런 어떤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결이 좀 있다고 봐요. 조건부에서 하나 검찰 수사 의뢰는 그건 저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건 국민의당이 결국 양보를 할까요? 저는 감사원 감사 정도는 이것이 사실 901점과 1점 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크게 그러니까 이 본인보다는 서울시 교육청과 그 S 고등학교에 사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 아주 이게 크게 무슨 뭐 시정 조치나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거친다면 이 조건부도 전혀 뿌리칠 만한 조건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저는 판단이 되네요.
지금 현재 가장 난관에 봉착한 후보자는 역시 뭐 강경화 후보자. 네, 지금 야당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해명의 정도에 있어서 야당이 만족스러울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북핵 같은 것들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뭐 북한은 계속해서 연료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검증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능력 면에서 본다면 사실 유엔에서 사무차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교부의 어떤 뭐 심지어 국민의당 원내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들이 많은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서 개혁 작업 같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얼굴 마담이라는 좀 심한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지극히 부적절한 비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네 분을 다 하나로 묶어서 야권과 지금 여권 그리고 청와대와 일종의 힘겨루게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 가장 약한 고리로 삼은 게 이제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도 하나 정도 얻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처럼 보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 코앞이다. G20 정상회담도 코앞인데 지금 외교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청와대나 혹은 여당이 설득 작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 변호사 말씀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에 지금 후유증이 아직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후유증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대로, 정부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을 때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라는 또는 뭐 다른 어떤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언론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이번에는 협치를 해줬다 이렇게 제목을 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당대회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행위로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필요했어요. 원자력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그런 그 외교적인 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지금 사실 청와대나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이 협의에 나서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유리천장 깨고 이 들어온 강경화 후보자 이렇게 외교장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또 다른 목소리를 혼자 내고 있기도 하고요. 뭐 김용태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일부 의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당론이니까 따르는 것일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사유를 딱히 못 찾겠다라는 자기 고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그 어떤 당 내의 내부적인 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여권이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어줄 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느냐. 물론 왜 남해당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협치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남해당 사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새 정부 출범한 마당에 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론으로 반대하지만 뭐 찬성 의견도 이제 개개인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야당 부적격 의견에 지금 여성 단체들은 정치적 희생양 안 된다, 강경화 후보 지지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꼭 강경화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강경화가 장관도 되기 전에 왔습니다. 누가 그래 옵니까? 와서 위로를 해줍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돼서 이 역사의 큰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계의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강경화 그분이 여자다 보니까 못한 말이 없었습니다. 전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습니다. 비밀로 있던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꼭 강경화 후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네.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의 어떤 위안의 측면도 있기도 하지 위로를 받았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가 그 합의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보면 불가역적 합의란 표현 자체가 외교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 군사적 합의 외에는 외교 관례상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는 예, 얘기를 그리고 하셨는데 부도 합의다 이런 예, 얘기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 합의라는 것의 무게감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한 방에 또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다 보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청문회에서 굉장히 굉장히 대답을 강경한 잘했다. 입장을 예, 이런 표시를 했었고 또 평가가 합리적이게 나오죠. 들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조차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어떤 눈빛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보면 과연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대북 관계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능력까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역시 또 한 번 더 나오는 얘기인 거죠. 예, 이런 여성 단체들의 압박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지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당의 어떤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예. 그런 영향이 앞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자 후보자라는 건 사실 장관이랑 신분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절규에 가까운 이런 지지 선언이 굉장히 공감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협상을 한 이후에도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는 어떤 작업도 없었거든요. 예.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려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장관 이후에 했어야 됐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후보자가 자신의 어떤 이 장관직에 맞춰서 그 직에 어떤 그런 어울리는 그곳에 후보자가 신분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단체나 혹은 그분들의 지지 선언을 청문회장에서 이끌어낸다.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적절하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마음들은 굉장히 충분히 전 공감을 하지만 이 배지를 달고 찾아가서 이 위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지 선언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외교부든 어떤 후보자든 간에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아니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아쉬운 어떤 대목이라고 저는 예,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호의 문제는 조금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위험한 방식이기도 해요. 뭐가 위험한 방식이냐면 자칫 정상적인 국회 내부에서의 어떤 치러될 과정이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바깥에 여론 모래를 내서 그거를 뚫어가는 모습처럼 남을 수가 있고 예. 또 그런 경우가 마냥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때마다 뭐 찾아가서 어떻게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 힘을 등에 업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걸 계산하고 거기를 갔을까 하는 네. 의문은 한 가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어떤 정적인 움직임으로 또 보기에는 그날에 찾아갔던 모습이라든가 꼭 실제로 가보고 싶었다 이런 예,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오자마자부터 여러 번 예. 배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또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찾아가시기만 했다면 또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배지를 또 굳이 다셨어야 됐을까? 그다음에 그 배지에 대해서 굳이 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질문해서 그 배지는 뭐지요? 라고 물어봐서 내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받은 겁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야 됐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쉽다는 어떤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데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추경 시정연설하러 국회로 가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도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지겠죠.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요. 저는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제 야권에서의 계속적인 반대가 있다라면 정면 돌파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모습에 보여준다면 이번에 맡겨주고 실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당장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요. 또 뭐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해야 될 숙제들이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적표들, 시험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시를 해서 정면 돌파를 하실 때 다음에 평가를 받겠다.
그런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타입이라고는 이미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각각 좀 아는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접촉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야권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예, 이 꼬인 청문 정국에 어떤 협치 방정식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80%대에 달하는 국정 운영 지지도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82%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 84%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취임 직후인 5월 셋째 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87%가 잘할 거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5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기대감이 88%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지지도를 비교해볼까요?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로 가장 높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도 5월 3주차 81.6%, 5월 4주차 84.1%로 연달아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5주차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지도가 하락하며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조사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1%, 신뢰도는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약간 빠져서 82%, 80%를 계속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지금 수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가장 높았다는 어떤 이 수치가 71%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6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기에 44%였고요. 그러면 어느 신문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딱 2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한 달 30일에 똑같은 점에 비추어서 84%, 지금 2%포인트 떨어졌지만 저는 이제 딱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잘못하다가 이 고공비행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 예. 빨리 돌아와서 네. 안정적인 그런 비행을 해야지 대기권 바깥에까지 오랫동안 나가면 우주선이 아니니까 우린 여객기 아닙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면 사실은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급상승하면 사실 급추락도 예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늘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과 다른 이유는 1분기 그러니까 첫 취임 이후 1분기에 이 교차 크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그다음에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가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경우도 광우병 파동이 1분기에 닥쳤고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정부 조직법 문제라든지 인사가 사실 굉장히 52일 동안 11명이나 낙마를 해요.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축구팀이 구성이 됐다. 낭만 후보자들로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거의 그렇게 추락을 하는 어떤 상황이 1분기에 닥쳐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4%에 취하지 말고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다져가는 그런 지지율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좀 높을수록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8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원인 양지열 변호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소통에 관한 대통령의 행보이겠죠. 그동안 너무 목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네. 가뭄비에 정말 마른 땅에 비 쏟아지듯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사 효과도 사실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못 보고 국민들이 살다가 모습을 보는 바람에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통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며낸 모습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진정성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는 모습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면 이게 막 급추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또 국정이 동력으로 되는 것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너무 여론만을 가지고 또 어떤 국회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측면을 가셔서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경계는 하셔야겠죠. 예. 이종구 실장님은 가장 잘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 비교를 또 하면 사실 한 달 동안 보니까 19차례의 그 전화외교를 하셨고 5번의 연설을 하셨고 4차례 수보회의, 3차례 현장 방문 다 합치니까 거의 33회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거의 이런 어떤 그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이셨는데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3번이나 기자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무슨 질문인데 하세요. 그러니까 3번 다 물론 인사와 관련돼서 나와서 직접 이낙연 후보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3번을 직접 기자들한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를 또 해봤더니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게 취임식 이후 316일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316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비교가 되죠. 30일과 316일.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한테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목말랐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내가 국정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전임 정권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요. 그 인사 때문에 지금 또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측근들이 배제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좀 신선한 인선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박수를 많이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도 그랬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쓰는 식구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는 큰 잡음이 없었고 자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바뀌거나 항상 나오는 게 당과의 관계에서 뭐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누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뭐 마찰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당청 관계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인선을 한 것들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펴기 위한 인선이었고 그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그런 깜짝 카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인사, 지금 현재 이제 국회 내각과 관련된 인사가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2주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내각이 구성이 안 됨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다는 것도 야권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지지율 면에서는 야권이 지금 거의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야권이 좀 고민이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종건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바쁘게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숨가빴던 한 달, 어떤 장면과 말들이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월 9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는 다짐은 분열로 아파했던 많은 국민에게 큰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이틀 뒤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이 겉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청와대 직원이 이를 도와주려 나섰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 순간 대통령이 벗은 건 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의 오랜 권위주의도 함께였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던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한 여성을 따라가서 꼭 안아줍니다.
울지 마세요.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5.18 때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 씨였는데요. 그녀의 절절한 추도사에 눈물을 흘리고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겁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요. 그 순간 오랜 5.18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는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죠. 열악한 처우에 마음을 졸여왔던 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아픔하고 벅참, 이런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또 일선 소방서를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한 자리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다쳐서 결혼도 늦추고 신혼여행도 못 간 새내기 대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받들어야겠습니다. 권위를 벗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문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소통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5.18 추도사 낭독하던 김소영 씨 이렇게 꼭 안아주던 모습도 나왔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용산소방서 방문했던 장면도 나왔고, 그 안희정 지사에게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까지 지금 화면에 다 나왔는데, 양조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김소영 씨 안아주었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랬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글쎄 그 장면 하나에 좀 많이 압축이 돼 있던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들이 교차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울렸고, 또 이게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 부분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이 김소영 씨를 안으면서 품 있잖아요. 품. 그러니까 김소영 씨가 그 말을 했죠. 아빠의 품처럼 느껴져서 내가 더 꼭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렇구나. 국민들이 대통령의 품을 그리워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해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도 그렇고요. 손수 커피 들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탈권위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실력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권이나 취임 이후에 사실 한두 달 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어떤 그런 우정을 확인한다. 이런 어떤 멘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멘트 이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겹치거든요. 이번엔 정말 힘들 겁니다. 트럼프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5차례에 걸치면 40일도 안 됐는데 벌써 5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트럼프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그 또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성과, 그것을 바탕으로서 또 동력 삼아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춤해서 안보에 역시 무능한 게 아니냐, 또는 진짜 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미 동맹이 균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해 버리면 하반기에 어떤 동력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단기적인 어떤 고비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려면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한 달 행보, 지금 각 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5.18 행사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념사에 대해서 사실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뻥 뚫려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워낙에 꽁꽁 숨기기만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통 정권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권으로, 또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으로, 또 그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 인사 남맥과 사드 공방,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이유일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요. 지금 문모닝에서 문 땡큐까지 나왔다가 문 연정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긍정 이상이죠. 긍정 정도가 아니라 예. 뭐 거의 연모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뭐 농담도 나오는데, 자 저는 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사실 정치력의 가장 큰 그 힘이 뭐냐면 정세 분석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반보 내지는 한보 이상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사실 박지원 전 대표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과 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사실 그 비판받는 지점이 있죠.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 청문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룸이 적어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여지는 있는데 아마도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 표현 중에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정국 속에서 본인이 그런 말도 하죠. 뭐 120석에서 40석 더해갖고 바른정당 20석까지 더하면 180석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더해서 한다면 앞으로 그 협치를 해서 사실상의 개혁을 1년 동안 이루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도 사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적극적으로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달라. 그러면 국민의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개혁의 어떤 플랜을 갖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1년 이내로 개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협치의 틀 속에서 개헌까지도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 정부 구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려는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지금 주호영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리얼미터에서 70% 후반대까지 빠진 그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드 외교 부분 그리고 인사 검증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던가요? 또 국민이 바라고 있는 어떤 지지라는 것과 실제로 겪어나가야 될 현실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과 연결하면서 풀어가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량이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야당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에서 70%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급격한 하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늘 나머지 그러니까 41%를 득표했으니까 나머지 60%가량은 반대했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40%를 차지한 거지 나머지 60%가 또 반대했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실은 이낙연 지사 말고 강경화 후보나 이런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살짝 틀었었던 적이 있어요.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문 대통령도 냉정한 현실에 부딪혀야 된다고 했다가 다시 기류의 흐름을 또 바꿔서 다시 타셨거든요. 역시 정치 구단의 변신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이제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 이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칭
이 정권에서 나는 이제 어용 평론가가 되겠다고 얘기한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하듯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안을 추진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 그 언급을 예. 많이 했죠. 언론 보도도 많이 다시 이제 됐는데 물론 그 점 다시 이제 상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시민 그 전 의원이 이리 표현한 건 저는 좀 변명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 용두사미처럼 됐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노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경노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명이 저는 서야 된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위 정책실장만 전보되는 그런 결과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노했는데 왜 결과는 요 정도지 하는 비판에 또 직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유 의원이 아니에요. 국방부는 원래부터 사실은 참여정부나 민주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으므로 사실은 군기를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좀 해명성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